사물의 동지 여러분,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사물의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학문명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국민들은 풍요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금원물의 범람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그로 인한 양극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보면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공동체의 원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원리를 고전에 나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물동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물동지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은 상전백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에 속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독자들은 내 주머니가 아직 덜 찼는데 무슨 말인지 하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적 풍요로움의 척도가 되는 국민 총생산량 GDP를 숫자를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자그마치 19조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은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12조 2천억 불이고, 그리고 3위가 일본으로 4조 8천억쯤 되고요. 4위가 영국으로 2조 6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4위가 독일로 3조 6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5위가 영국으로 2조 6천억쯤 되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인도라든지 폴란드, 브라질 이런 데가 2조 5천억 내외를 해가면서 8, 9위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10위가 이제 이탈리가 부위가 한 2조쯤 됩니다. 그리고 11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가 1조 5,800억 불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12위로서 1조 5,300억 불을 달성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데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토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이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할 때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경계로 한 한반도 전체가 22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휴전선이 중간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작용한 구역은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는 면적이 자그마치 1700만 킬로미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70배라 17배가 아니라 170배. 인구는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되는데 러시아는 1억 5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3배가 되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자원 빈국인데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무진장으로 과학이 아니고 과학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산업이라든지 또는 무슨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데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런 러시아가 GDP가 1조 5,800억 불인데 17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1조 5,300억 불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난 2018년도 수출고가 말이죠. 6,055억 불이야. 그런데 6,000불 이상 달성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7개 나라밖에 없어. 첫째 미국, 두 번째 독일, 세 번째 불란서,
네 번째 네덜란드, 다섯 번째 이태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일본이고 일곱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가 6,055골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30, 50 클럽에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30, 50 클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 달성돼야 돼.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3만 1,449불인가 이렇게 됐다더라고. 그리고 또 30, 50이라는 30은 3만 불 이상을 표시하는 거고 50이라는 것은 인구가 최소한도 5천만을 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는 말이죠. 바로 우리 이웃에는 홍콩 같은 데는 그 면적이 715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면적이 605.5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도 조금 더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 서울시에는 1,000만 명이 사는데 그 싱가포르 인구라는 것은 겨우 600만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590몇 만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1인당 소득은 5만 불이 넘어버려. 그렇지만 그렇게 전체 물량으로 보면 2, 3천억에 불과한 그런 조그마한 데는 그 뭐냐면 그 50, 30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입시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 빼버려. 그리고 최소한도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된 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된 나라가 바로 미국. 미국은 세계 최고 한 5만 불씩 되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인구가 3억 3천만인가 되는데 거기 뭐 19조 2천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뭐예요?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5030 클럽에 가입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 내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말이야 무슨 놈은 말이야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나라만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 유림 사회는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유림들 주변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유림 사회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조선조 말에 말이죠. 유교 개혁을 주창하시던 대감 박은식 선생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두 분 다 역사학자이고 언론인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대감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야. 그분의 말씀이 차라리 선배들에게 죄를 짓고 유림들의 노여움으로 돌멩이를 맞을지라도 공부자 의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묵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유림은 말 한마디만 달라도 서로 분열합니다. 두 번째, 유림은 옛 패습만 독실히 지키면서 시기에 맞는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유림은 국가와 백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부귀와 명예에만 정치를 달려 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수적 완고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허위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주변 상황은 아까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7위권으로 지금 5030 클럽에 가입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5030 클럽 가입이 아마 2, 3일째 아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아직 뭐 발표는 안 했다가 며칠째 발표할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원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성균관이나 향교의 담장 안에, 높은 담장 안에 조선조 500년 동안에 읽어놓은 기득권에 취해서
안주하고 있을 때 당장 밖에서는 천지개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까 소년들이 박은식 선생이나 단재 선생께서 유교 개혁을 주창할 때 지장했던 사람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잘못됐다면 공범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인한 괴리가 생기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유림사회를 가장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이 철학이 과연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유교를 창제하신 공자님께서 백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논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공이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님께서 족식 족병 민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족자는 발족자를 써놓고 발족자 되고 넉넉한 족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족식 족병 민신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북방령을 강화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직분인 자공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 세 가지 중에 부득이해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거병이라고 그랬어요. 갈 것자 제거한다는 그 것자로 뜻이 있으니까 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버려야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인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식량하고 백성의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부득이해서 그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더 먼저 버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은 거식이라고 했어요. 식량을 버려야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람 고래로 옛날부터 사람은 언젠가 바로 다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의 생각이 정리한다고 그러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이라 풍부한 경제력이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자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만 그렇습니까? 명자님도 마찬가지죠. 명자님 하면 여러분 관계의 윤리가 생각이 나실 거고, 관계의 윤리 하면 오륜이 생각나실 거예요.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오륜 중에서 분신유의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민이 귀하고 사직은 차지하고 군이 경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군신 관계에 있어서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사직은 다음 차례고 왕, 임금은 가장 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공자님의 생각이나 의중이나 맹자님의 의중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요새 무슨 민주화가 돼서 무슨 인권이 확보된 이런 때가 아니고 2500년 전 유교를 개창할 그 당시부터 초창기부터 백성들의 믿음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 소위 권력을 가진 자라 또는 무슨 돈을 가진 자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 힘없는 서민 대중을 가장 중요시한 철학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변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샌델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27살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하버드 대학 역사에서 처음으로 27살 먹은 사람이 교수가 되었고 한 30년 동안 교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60대 중반으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샌델 교수가 미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는 한 10여만 부 남짓 책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팔린 것이 130만 부가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10만 부 남짓 팔린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130만 부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사회 정의에 대한 뭐가 일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고 해봐야 별 매력이 없어. 근데 한국 사회는 사회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말이지 사회 정의에 대한 갈증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이 130만 부나 팔리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보통 책이 출판이 말이죠, 뭐 역사소설이나 연애소설 같은 것은 재밌게 쓰면 그 이상도 팔립니다. 그러나 도덕책이나 뭐 철학책 같은 것은 10,000부, 20,000부 팔기도 엄청 힘들어. 그런데 130만 부가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나 바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던 2012년, 13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이 폭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어. 그런 결과로 해서 촛불혁명이 성공한 원천이 바로 그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아니었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아직도 수준에 못 미치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앞으로 잘 실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샌델 교수 정의라는 무엇인가 책을 읽다 보면요, 첫 장을 딱 보면은 그래 그게 정의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 2장을 보면 2장도 그래 이것이 정의지. 3장, 4장, 5장, 6장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모두가 다 정의라고는 정의가 아닌 것이 뭐냐 하는 의무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정의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쓰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의라고 쓰면 발음점자 오르리 쓰잖아요. 발음점 오르리. 바르고 옳은 것이 바로 정의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정의인데? 정의라는 말은 바르고 옳은 것인데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이념에 따라 각각 다 달라.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됩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야. 서양 사람은 정의.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중요한 정의가 우리 동양에서는 정의가 없는 것이냐? 동양이권이 아니라 우리 유림에서는 정의가 없는 것이냐? 너나 내에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우리 육아에서는. 그러면 정의를 안 하고 그러면 육아에는 정의가 없는 것이냐? 천만에 맞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외향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정이. 우리 유교권에서는 정이란 말을 안 쓰고 그게 가변적이니까 쓰지 않아. 그리고 분명한 잣대를 갖는 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갖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말만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의. 정의가 뭐냐 이거. 무엇이 정의냐. 우리 유교권에서는 그렇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유교권에서는 첫째로 바르정, 옳은 시, 여러분 시비지심 할 때 시자, 옳은 시, 그 다음에 마땅한 의, 여러분 예의를 설명할 때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 마땅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항상 예의 설명하실 때보다 설명하시잖아요. 그 마땅한 이. 그리고 공평할 공. 이 네 글자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나 맹자를 보면 전부 오를 이자기 정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공자님의 인하면 인의 예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의하면은 바르정, 옳을시, 마땅할 이, 공평할 공, 이 네 글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옳을 이자가 바로 정이라는 말이 낱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자님은 춘추시대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자님께서 인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 한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인물입니다. 전국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후세 학자들이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혼란이 극에 달하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님이 보니까 공자님의 인만 갖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를 추가를 해가지고 인과 의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맹자님은. 근데 맹자님께서 인과 의를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맹자 책 아시잖아요? 그 책 뚜껑을 딱 열면 말이죠. 첫 번째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양해왕 상편 제1장이 나와요. 거기에 양땅의 해왕, 양해왕하고 맹자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 말하자면 기가 막힌 연출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대화가 나옵니다. 맹자님이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양해왕이 공자님에게 맹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께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찾아주셨는데 장차 무엇으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이롭게 해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양해왕이 맹자님한테. 그러니까 맹자님께서 하신 말씀.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이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만약 왕께서 이를 무엇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한다면 당신 밑에 있는 대부는 무엇으로 내 가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할 것이고 대부가 그러면 대부 밑에 있는 선비나 서민들은 무엇으로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무아래가 전부 이를 따진다면 이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나라는 위태롭고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 앞으로 나오는 말씀은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합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만승은 그 나라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성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다. 천성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을 가진 대고 집안일 것입니다. 군주를 시해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의를 뒤로 하고 이를 앞세운다면 백성의 대부는
천승나라의 모든 것을, 천승의 공격은 만승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맹자님은 양해왕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이라는 말입니다. 자본은 꼭 돈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영향을 침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골목길에서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빵집이나 무슨 치킨집이나 무슨 뭐 떡볶이집이나 순대집까지도 막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맹자님께서 양해왕을 질타하시던 그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바로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물론 세월이 흘러서 다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의 생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원리인 오륜을 강조하죠. 공동체 원리에 속하는 오륜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에 앞서서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걸 마다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난 나 자신의 한번 생각을 해야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명의 주장처럼 이익을 추구하되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는 결리 사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요 250년 전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처음 만들 때는 도덕적 감성과 윤리적 배경이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덤 스미스는 처음부터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도덕 철학자예요. 그러다가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그 의식구조 안에는 도덕적 감성과 윤리적 대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경제 논리를 접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의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고위 관료나 경제 실무를 지탱하고 있는 재벌이나 모두가 그런 도덕적 감성이 없이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만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안이 바로 계층 간의 갈등이고 양극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버드 대학의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말이죠, 또 Why morality라는 거죠. 왜 도덕인가? 21세기에 이 선진 21세기 사회에 왜 그 머리가 21세기 화두가 도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사회를 치유하는 처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 바로 Why morality, 왜 도덕인가라는 책입니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으로 시작된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 바람은 태평양에서 이 새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는 반드시 훈풍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바람이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이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엘 동지여, 세계적인 석가 샌델 교수, 이제야 도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는데 만장하신 사무엘 동지 여러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도덕성 제고와 예의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시던 전사들입니다. 샌델 교수보다 선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이 철학의 실천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비 여러분, 군자 여러분, 인류 공동체의 원리인 인과 의를 실천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는 인류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유교의 본질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없는 말 장시간 동안 이거였습니다.